안녕하세요. 온쌤의 인문논술 샘플 강의입니다. 오늘 수업은 전체 수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 기초편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가진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문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성격의 시험인지 이런 것까지 좀 아실 수 있게끔 간단하게 준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다룰 내용은 기초편, 제가 가지고 있는 기초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거쳐서 실전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출문제 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에서 샘플로 활용할 문제는 연대 2021년 기출 맛보기입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연대가 가장 관심도가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봤습니다. 기초편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전문성 있는 논술 선생님들은 다 기초편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휘야 방법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불릴 수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이 선생님이 자신의 논술에 대한 철학이 있는 분이구나, 전문성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다는 거. 뭐 물론 파이널만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밖에 없기도 하죠. 그때는 기출하기에도 급하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제 기초편 첫 번째 시작은 요약이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갈 게 바로 요약입니다. 요약이라는 유형이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하지는 않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요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요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또 다시 내 언어로 다시 풀어내는 과정. 그러니까 글이 남이 쓴, 저자가 쓴 글에서 내가 이해한 것으로 바꿔내는 과정을 요약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약을 연습함으로써 논술을 연습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착각하시기 쉬운 게 바로 줄거리 요약이랑 다르다는 건데 그거는 이따가 샘플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더 직접적인 건 모든 논술 문항은 요약을 요구하진 않지만 요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할 수가 없으면 애초에 풀 수가 없어요. 특히 가장 단골로 출제되는 건 100자에서 200자짜리 요약. 이게 어떤 느낌인지도 좀 이따 샘플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대부분은 200자 정도로 한 개의 제시문을 요약할 수 있으면 되고 뭐 외대 같은 아주 짧은 유형 그런 데에서는 100자 정도로 요약을 하는 걸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요약, 제시문의 길이가 얼마나 되던 요 100자에서 200자 사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거기에 적응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초편에서 초반에 계속해서 연습을 할 거는 가제시문이 뭔진 모르겠지만 오늘 보실 건 아니니까 그걸 200자 내외로 설명하는 걸 먼저 진행을 하고요. 뭐 설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 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요약을 해주면 돼요. 그 요약의 핵심은 근거와 주장의 관계, 그래서 핵심 주장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근거를 뭐로 들고 있는지 그걸 찾는 게 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먼저 하고 나면 거기에서 2차적으로 좀 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럴 때에는 어떤 식으로 또 버려야 되는지 특히 여러 가지 근거와 주장 여러 가지를 한 개의 문장 안에 얼마나 깔끔하게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 연습도 많이 해볼 겁니다. 우리가 논술을 하게 되면은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손으로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고칠 여유가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장 안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야 될 때 고치지 않고 한 번에 쓰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보게 되면 연대 2021년 기출 1-1 문항 요게 이제 요약과 플러스 적용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적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는 걸로 하고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와 나, 뭔진 모르겠는데 두 가지 제시문이 주어지고요. 걔네를 책임 소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입장에서 가해 주장을 비판하시오. 이게 두 번째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구사항을 정리를 해보면 가 나가 일단 어떤 글인지는 이따가 좀 보도록 하고요. 요구사항 1은
가와 나가 병렬적으로 별개로 주어지는데 얘네에 대해서 책임 소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읽기 전에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대학 유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키워드를 하나 주고서 그에 대해서 분석을 하라고 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는 제시문을 직접 읽고 모든 걸 진행하기 전에 이 키워드에 좀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책임 소재에 대해서 분석하라고 했으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주장이 담겨있는 제시문이 가와 나에서 주어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주제가 책임 소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내가 요약을 해야 될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책임 소재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문장, 이걸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떠오르는 건 어디라는 단어가 같이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그에 앞서서 무엇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갈 거고 그게 있다가 어디에서 개인이냐, 사회냐 요걸 가지고 논쟁하는 구도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연결해서 요구 2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나가 기준 그러니까 진리값이 되는 거예요. 얘가 맞는 말인 거고 가가 틀린 말이라고 얘가 전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입장에 서서 가의 주장을 비판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말을 하고 있건 맞는 말인 거고 가는 무슨 말을 하고 있건 틀린 말인 건데 그 근거를 찾으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비판하라라는 단어가 요구사항으로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진리와 틀린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부터 좀 적응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게 될지 이것도 머릿속에 그려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문단, 요구 1이 문단 1 될 거고 얘가 문단 2가 될 건데 물론 요구 1에 가랑 나 두 가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구성도 가문단 1, 나문단 2, 비판문단 3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요약해서 강조를 했던 거 그게 나오게 될 겁니다. 가는 삐리리라고 주장한다. 뭐라고 본다. 이렇게 가가 들어갈 거고 이게 약 200자. 여기가 나는 뭐뭐라고 주장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자. 그리고 비판 파트. 여기가 200 플러스 알파. 이 정도가 되겠다. 왜 이렇게 되느냐? 600자 안팎이라고 했으니까 맥시멈으로 한 660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건데 이게 1대1의 비중을 가지고 있죠. 이쪽이랑 이쪽이랑.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너무 많은 분량을 쓰게 되면 이쪽 전수를 놓칠 수가 있다. 이런 것까지 구도를 잡고서 들어가 줘야 되는 건데 어쨌든 요약이라고 하는 데서 중요한 건 이쪽이에요. 이쪽. 가는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나는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임 소재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요약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논리 구조에 따라서 요약을 하는 연습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꼼꼼하게 볼 수는 없고 가제시문만 좀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실행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악덕도 마찬가지다.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곳에서는 행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으며 계속 똑같은 말 반복을 하고 있어요. 거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곳에서는 받아들이는 것도 달려있다. 따라서 고매한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을 것이다.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 읽지는 않을 거고 달려있다라는 말, 행위 아주 요약하기 쉽게 문제가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딱딱한 표현으로 옮길까 이게 어려웠을 수 있는데 키워드가 이미 있잖아. 책임 소재 달려있다가 책임이 있다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앞에서 이것저것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그냥 통칭해서 행위라고 하면 되고 앞에 있다는 달려있다가 책임이 있다.
하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행위의 책임은 여기에는 우리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나의 시문을 읽으면 나가 사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다 뭐 우리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사회와 반대되는 개인에게 있다 라고 요약을 해주면 핵심 주장이 끝나겠죠. 여기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그냥 어물쩍 넘어가긴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가와 나를 대조시키는 게 이 안에서 내포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와 나가 가는 우리, 나는 사회 이러면 전혀 대조가 드러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대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얘를 개인, 으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것도 뭐 나중에 연습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 그냥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특별히 어떤 근거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두 번째 문단부터 이제 근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핵심 문장만 좀 보면은 우리는 방금 말한 것을 반박하면 인간이 자기 행위의 제일 원리임. 요거를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제1원리들을 넘어 다른 제1원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면 제1원리가 우리 안에 있는 행위들 역시 우리에게 달려있으며 자발적인 것이다. 책임 소재를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책임이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 책임인 거고 근데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뭐 나쁜 사람이 내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고서 뭘 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걸 내 책임이라고 온전하게 얘기를 하긴 어렵겠죠.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이 자발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옆에서 총을 겨누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내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제1원리는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끝난다. 이 얘기를 해서 제1원리를 넘어서 다른 제1원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면 그러니까 제1원리 내 머릿속에 있는 제1원리를 넘어선 다른 제1원리는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거는 행위의 제1원리는 내부에 있으니까 내부 뭐 개인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 문단에 대한 요약이 끝난 거고 이걸 요약을 할 때 그냥 읽으면서 있는 그대로 요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에서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게 핵심이었고 문제에 그러면 이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주장 핵심 주장이라는 거 이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럼 밑에서 읽으면서 의식적으로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뭘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읽게 되면 안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문제가 이제 요약에서 좀 모범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쪽에는 예시들이 가득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예시라기보단 논리, 그러니까 모든 게 예시도 논리지만 연역적 근거가 주어졌다면 여기에는 귀납적 근거가 주어지는데 귀납적 근거는 기본적으로 논술에서 굳이 요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치부가 되기도 하고 또는 핵심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이다 라고 한다면 다른 방식을 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귀납적 근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시가 주어진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생략한다. 그냥 내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었으면 되는 거고 생략해도 된다. 대신에 꼭 넣어야 되는 경우에는 일반화해준다. 예시를 그냥 넣지 말고. 뭔 얘기냐? 입법자들은 무지에 대한 책임이 범죄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무지 자체에 대해서 범죄자를 처벌한다. 그러니까 뭐 술도 마찬가지고 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주의 이런 본성 이런 식으로 마치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도 모두 다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하고자 할 때에는 얘네들을 좀 통칭해가지고 저는 능력이라고 책임을 질 능력,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통칭을 해본다면 능력이 없는 것도 책임
물론 뭐 선택이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앞에서 자연스럽게 하려면 개인이 선택한 거, 공부를 안 했으니까, 너가 법에 대해서 기초 상식을 안 챙겼으니까, 너가 애초에 술을 먹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주장이면 이게 첫 번째 근거, 이게 두 번째 근거인데 이게 이렇게 병렬적이라기보다는 얘가 또 한 번 얘를 뒷받침해 주는 게 되겠죠. 외부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반박해 줄 수 있는 근거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장, 근거 이런 식으로 찾는 연습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앞에서 봤던 첫 번째 문제의 첫 문단, 그러니까 가에 대한 요약, 여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냐? 가는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가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 아주 쉽게 요약을 해주면 되는 거고, 첫 번째 근거, 모든 행위의 1차적 동기, 1차적 원리라고 앞에서는 되어 있었는데, 동기가 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바꿔주면 좋고요. 그래서 개인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찾기 쉬웠고, 세 번째 문단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경우 역시 노력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러니까 능력을 갖출 능력, 물론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MBTI 드립을 치면 극 T라고 얘기를 하죠. 너가 노력을 했으면 됐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통쳐버리는 거. 그런 사고방식이긴 한데, 어쨌든 능력을 위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웬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세 번째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200자 정도를 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130자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지만 요약 연습할 때는 100, 200 정도의 기준 안에서 연습을 하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가에서 개인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나에서는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읽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냐? 이렇게만 하게 돼요. 가는 이렇다고 하고 나는 이렇다고 하니까 비판도 가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 하면서 얘 반복해가지고 또 써주고 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과한 거야 라고 이거 곱하기 2 하고 요거 추가하고 끝나는 경우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이 문장을 아예 잘못 읽은 게 아닌 이상 이게 한 100명이 응시를 한다. 5명 뽑는 시험에 100명이 응시를 하면은 한 30명 정도는 이 정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틀린 말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데 어떤 것들이 부과가 되어야 되느냐? 그게 이쪽에서 얘기했던 여기까지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거. 물론 개인이라고 쓰지 않고 우리라고 쓰는 친구들이 태반일 거긴 한데 개인이라고 쓰는 것도 변별점이고 이 뒤에다가 1차적 원리를 동기라고 내가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뒤에 예시에 대해서도 내가 이해를 잘했다는 걸 보여주고 이런 데에서 이 30명 중에서 5명으로 가는 거고 낮의 시문을 좀 더 상세하게 보면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낮의 시문을 보게 되면은 책임 소재에 대한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데 이건 좀 짧게 보도록 할게요. 성차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앞에서는 자발이라고 했던 건데 사회적 차별과 무관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무관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차별과 선택이 이 제시문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걸까 보면은 여기 밑에 성차별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 초점을 맞추는 거는 임금 차이예요. 보통 한국에서 남성이 10을 번다고 하면은 여성이 평균적으로 7 정도를 벌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왜 발생을 했느냐? 그냥 여성들이 임금이 낮은 직장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여성이 진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사노동에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게 자발적 선택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 강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거를 이제 논하려는 제시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당연히 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발이 아니라 강요된 거, 비자발적인 거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걸 찾아야 돼. 비자발적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가제시문 우리가 이미 읽었고 가제시문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나를 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자발 자발 계속 강조를 했다면 지금은 비자발을 어떻게든 내가 찾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읽게 된다면 여기에 자발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나는 이렇게 반박을 한다. 그러니까 이쪽이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구조적 차별이라는 건 차별을 차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사회적 편견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성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주로 저임금인 일들이겠죠.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뭐 이런 거가 될 수가 있겠죠. 저임금이라고 여겨지는 거.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편견이 있다면 여성들 중에서 뭐 독보적으로 내가 변호사 되고 이렇게 할 게 아닌 이상은 사회적 편견에 맞추는 게 안정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여성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물론 이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일 거고 남성도 이미 하고 있는 걸 선택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남성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직업들에 진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학생이 먼저 다 읽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사회적 전제 조건이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요게 강요의 측면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가 요 나제시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회의 책임이 있다는 아주 쉬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핵심적으로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명확히 보여줘야 되는 거는 강요라는 전제 조건이 되는 차별이 강요가 된다라고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야지 이 앞에서 있었던 가제시문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을 읽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읽었을 때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읽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제시문이 이렇게 요약되면 되고 나제시문 이렇게 요약되면 된다고 했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봤을 때 얘는 개인이고 사회인데 개인에 있다, 사회에 있다 라고 하는 게 맞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엄밀하게. 그럼 얘는 맞아. 얘는 맞는데 얘는 뭐냐? 사회에 있다면 사회에 만 있다인 건지 도 있다인 건지 요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명확하게 낮은 시험에 주는 게 아니라 얘랑 대비를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에 있다 사회에 있다로 퉁치면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찌르기 위해서는 얘가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도 있다라고 해주는 게 정확하겠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가를 좀 더 강조해주기 위해선 개인에게 있다로 끝내지 말고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어서 사회는 없다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의 쟁점은 개인 vs 사회인 게 아니고 사회의 책임이 있냐 없냐가 되는 거죠. 이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접근하는 틀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근거들을 다 뒤져봤을 때 찾을 수 있는 거다. 그런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비판 파트 여기가 앞쪽에 있던 요구 1번 파트라면 이쪽이 요구 2번 파트일 텐데 비판으로 넘어갈 때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구하고 있다. 이건 좋아요. 근데 근거로 사회적 기대, 안정적 선택 얘네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앞에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 영향을 미친다. 선택에. 이게 자율이 아니고 타율이다. 영향, 타율, 강요,
강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 단어들. 얘네가 핵심인 거고 그리고 하기 쉬운 실수 낮의 시문이 성차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나를 요약을 할 때 쉽게 하는 실수가 성차별에 대해서 요약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의 가이드라인이 성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임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성차별에서 책임을 뽑아줘야 되고 그래서 낮의 시문에서 얘기를 했던 게 직업 선택의 문제였죠. 직업이나 뭐 지위에서 이게 선택에 관한 거냐,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거냐, 아니면 강요에 의한 거냐, 이거를 알아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성차별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의 선택에 있어서도 정체성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성차별에 대한 얘기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서. 뭐 했다고 틀리는 건 아닌데 일반화 시켜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 얘기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사회적 차별에 대한 기대가 차별적이므로 기회도 차별적이므로 기대가 차별적이므로 기회도 차별적으로 주어진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성에게는 이런 걸 할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에 부합하는 기회를 주게 되고 이 개인도 그에 부합한 기회를 선택을 하게 되고 다른 기회는 선택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제시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더 날카로운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 합격으로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시 답안을 구성을 해서 줍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예시 답안을 안 주기 때문에 선생님이 임의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가는 아까 본 거고 나는 사회 책임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아까 했던 것 그대로 했고요. 뒤쪽에다가 근거 설명드린 거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얘가 한 200자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얘가 130이었고 얘가 그러면은 이게 전체 630이니까 200한 30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구 1, 요구 2였으니까 이쪽에다 50% 정도 할애해 주는 거. 분량 배분 요 정도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자연스럽게 써주면 되는데 문제 자체가 요구사항 1이랑 요구 2랑 좀 겹쳐요.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뭐 전혀 안 넣으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위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밑에 써주면 됩니다. 나의 관점에서 가해 주장은 개인의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개인의 동기에 사회구조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정확하게 사회구조의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개인의 동기에 가가 얘기하는 거, 가의 논리구조 상에서는 개인의 동기는 온전히 개인 안에 있는 것이었는데 그 논리가 틀렸어. 왜냐하면 온전히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구조가 개입하기 때문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쪽에다 그걸 부연 설명을 해준 거예요. 방금 제가 한 얘기를. 위에서 했던 얘기들 그대로 좀 어휘를 바꿔가지고 집어 넣어준 거고 최종적으로도 그렇다면 선택은 자발적이거나 평등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어휘들 자발, 평등 이런 것들 다 빠져나가야 되고 다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선택에 개입한 사회, 개입 이런 어휘들 써줘야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 핵심적인 어휘들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이 이런 식으로 비판하시오, 분석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분석하시오, 설명하시오, 비판하시오, 평가하시오 거기다 플러스 비교하시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나오고요. 모든 대학들에서 1문항 이상 출제가 됩니다. 연대는 2개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이런 걸 저는 통칭해가지고 적용 유형이라고 하고요. 기초편 챕터 1에서 8강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적용하게 됩니다. 연대 2번 같은 경우에도 주장을 분석하시오, 평가하시오 이렇게 해서 앞에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어휘 자체는 똑같이 나온 거예요. 앞에서는 물론 비판이었지만 비판이나 평가나 그게 그거죠. 그래서 제가 기초편에서 연습하는 방식도 뭐 전혀 다른 내용들이긴 하지만 부탄 사람들의 삶의 자세 하나의 깨달음이 이런 식으로 키워드 가이드라인을 주고
평가라고 숙제를 주는 거고요. 이쪽에서도 평가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도 하고 평가 이런 식으로 적용도 하고 그거를 연대나 어디나 대충 요 정도 분량 내에서 끝나기 때문에 요 분량에 맞춰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된 기출이 아니죠. 제가 만들어낸 연습 문제들을 드리게 됩니다. 연습 문제들은 보통 예전에 2010년대나 뭐 그런 때에 나왔던 문제들에서 참고를 하고 있어요. 뭐 유형만 바꾸고 제시문들은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만든 해설지까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에서 출제를 했고 어떤 의도였는지 그런 거 다 알려주고 평가를 하라고 했으니까 평가의 기준부터 설정을 하고 평가의 근거는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그래서 총체적인 개요는 어떻게 짜야 되고 예시답안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매 수업 때마다 한 서너 장 정도의 해설지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편은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서 분량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8월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는 기출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 같은 경우에는 6번의 연습 플러스 2번의 기출이 들어가게 되는데 학생이 볼 때 하기라기보다는 이 연습했던 내용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유형을 실제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8월부터 연대 응시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게 되고 5회 정도 하게 되면은 앞에서 기초를 다 닦았기 때문에 연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대 외에 어떤 대학들을 지원을 할 것인지 입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후에 파이널, 요거는 별도의 계획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맡은 학생들이 다 어떤 대학에 지원할지 지금 예상할 수도 없고 몇 명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학생들이랑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그래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보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수업을 신청을 할 때 논술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논술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 물론 학생이 재능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과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 학생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따져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두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약속을 해야 되는 건 수업 전에 2시간, 수업 후에 30분 숙제하는데 어떻게 집중해서 어떻게 초집중해서 내가 이게 실제 시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업 내용 이전 시간에 어떤 거 지적받았었는지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그런 것들 다 고민을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 답을 한 번씩 내보는 거. 이게 수업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수업 후 30분은 자료 읽기 그리고 플러스 다시 쓰기. 제가 모든 문제 다시 쓰라고 할 건 아니고 그냥 다시 써야 될 것 같은 문제 이거는 너무 잘 못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쓰기를 지도를 해줄 건데 그거를 꼭 해야 돼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시 쓰기야말로 학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논술의 지름길이다. 왜냐? 이때 하는 거는 불완전해요. 완전한 답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어떤 답을 써야지 합격으로 가는지 이걸 감을 잡는 데 있어서는 얘는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는 여기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합격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정사항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요거를 다시 쓰기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속 적응을 해서 요런 수준의 답이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다시 쓰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문쌤의 인문논술 기초편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이런 거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기본적인 건 설명을 안 드리긴 했어요. 모든 논술 수업은 강의 플러스 첨삭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 수업에 문제를 주면 2시간 정도 숙제를 해서 풀어와야 되고요. 그거를 수업 시작하기 30분 전까지는 저한테 주셔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전 첨삭 준비를 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렇고 실제 학생 답안 보면서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 될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냥 단순히 너 잘못 읽었어, 그리고 잘못 썼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답안을 봤을 때 선생님이 보기에는 어떤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생겼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런 걸 다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뒤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그나마 합격에 가깝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단계별로 나눠서 연습을 할 거고요. 오늘 30분 안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감만 잡으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고요. 상담 요청하시면은 무료로 상담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수업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들 제 수업 설명란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모두가 건승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샘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